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이게 그 191쪽에 급여의 선택 원리와 제공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기본 원리, 첫 번째 정책 목표죠. 자, 정책 목표에서 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국정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국정 목표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국정 목표와 비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5년간 나름대로의 정책 목표를 다 달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책 목표가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비중. 지금 사회복지는 뭐 워낙 비중이 크니까 논외로 하고, 뭐 그 중에서도 건설교통의 비중을 둘지, 뭐 예를 들어서 국방의 비중을 둘지, 뭐 외교의 비중을 둘지, 그 비중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자, 그 다음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인데, 자, 이거는 아무래도 상담심리를 배우시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떤 뭐 현금인지 현물인지 바우처인지 아니면은 심리 상담을 정말 원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욕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수준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 가지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아주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13등 정도 하던데요. 전 세계에서요. 13등 정도 해서 지금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과 항상 우리가 이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자,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많은 비판과 욕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여건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념인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뭐 나름대로의 이념들이 다 조금씩은 정착이 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92쪽, 193쪽에 자,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아, 이거 중요해요. 우리 주민등록상 우리 지역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큰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 기간인데, 이제 뭐 전입 기간이 너무 짧은 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조건을 다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구학적 조건인데, 자, 아동, 청년, 뭐 중년, 노인, 여기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여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적게 납부했는지, 많이 납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유공자처럼 자, 국위선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주 여부, 거주 기간, 인구학적 조건, 그 다음에 기여의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193쪽에 근로 능력도 있어요. 자, 이거 근로 능력은 제일 대표적인 게 실업급여.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 그래서 그 직업훈련하는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근로 능력은 자, 교육훈련이 한 큰 분야가 교육훈련이고, 나머지가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시스템 조정, 그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또는 자, 죄송합니다. 근로 서비스를 좀 더 개편할 수 있는 어떤 자격제도의 개편이라든가, 뭐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의 뭐 어떤 그런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로에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이제 뜨거운 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최저임금이죠. 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무조건 지급해야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또 근로 능력을 좌우하는, 그리고 이 수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득조사와 자산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 193쪽에 전문적 행정적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뭐 대표적인 얘기가 사실 이건 정치적 판단이에요. 정치적 판단이고, 제가 뭐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대학생들 이제 아침 겸 점심이요. 아점 같은 거 이제 1,000원에 이제 식사하게끔 한다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와서 많은 대학생들의 공감을 받았고, 이제 곧 시행됩니다. 그거는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전문적 행정적 판단일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정치적 판단의 영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많은 지금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재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뭐 그 기본적인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 얘기인데, 194쪽에 그 맨 이제 중간의 문단입니다.
자, 생계비는 한 개인이나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것. 자, 우리는 한 달 생활비는 얼마다라고 하는데 1인 가구의 생계비와 4인 가구의 생계비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자, 표준 생계비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그 나라의 평균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4인 가족은 얼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95쪽에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국민 최저선, 내셔널 미니멈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 생계비 계측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195쪽에 맨 아래쯤 보면은 전물량 방식이라는 게, 라운트리 방법, 전물량 방식을 굳이 이제 라운트리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 조사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자, 일일이 쌀은 얼마고, 배추는 얼마고, 미역은 얼마고, 북어는 얼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 필수 소요량, 필수품에 관련된 것을, 자, 곱해서, 시장 가격하고 곱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써왔던 방식이고, 이 전물량 방식은 사실 사회복지관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가조사예요. 물가조사라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물가 조사가 있고, 이제 생활용품에 관련된 생필품 물가조사가 따로 나와 있어요. 이제 국민 체감지수라 그럽니다. 물가 체감지수라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경제 영역에서 따로 다루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전물량 방식이에요. 하다못해 소주가 한 병이 얼마고, 맥주가 한 병이 얼마고, 막걸리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물가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물량 방식에 좀 해당된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물량 방식의 장단점에서 196조까지 얘기가 있는데, 중간입니다. 최저 생활 소요 비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가 변동에 따라서 생활비를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단점도 있죠. 자, 이게 각각을 다 구체적으로 계산했다는 거는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게 과연 그것만으로 이 최저 생계비를 또는 생계비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또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96쪽의 맨 아래줄에 반물량 방식이라고 있어요. 반물량이라는 거는 이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197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잘 살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자,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 자, 비중이 높다. 이게 당연하죠. 자, 식료품에 사먹는 기준은, 액수는 정해져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잘 살면은, 자, 당연히 이제 비중이 높은 거고, 그게 아니다, 이제 못 산다 그러면은 식료품의 비중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저 식료품 한 달에 4인 가족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활용을 할 수가 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물량 방식과, 자, 반물량 방식에 대한 게 있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소음이 좀 일어나는 걸 정리하느라고 중간에 영상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합니다. 자, 198쪽에 메뉴에 이제 주관적인 소득 추정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낙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자,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관적으로 정말 묻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나는 100만 원만 있어도 된다. 난 200만 원, 또는 나는 한 달에 500만 원도 부족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관적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 넉넉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만 내가 한 달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바로 라이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방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인터뷰 하잖아요. 요새 직장인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서 하는, 그렇게 진행하는 유튜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라이덴 방식이에요. 자, 연봉이 얼마십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199쪽에 순수 상대 빈곤 방법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소득 분배율 1분위, 2분위, 10분위까지의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유사 상대 빈곤 방법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몇몇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책에서는 이제 세계은행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OECD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빈곤선을 좀 정해가지고, 선진국가 그룹은 얼마, 자, 개발도상국은 얼마, 후진국은 얼마 해서 이게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 지금 199쪽에 보면 140 한 2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물가 인상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돼요. 뭐 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또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래 가지고, 예,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마지막 영상에서는 자,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와 같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 통계적 방식이 있다.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뭐 급여 수준의 최저 생계비까지 해가지고 이제 오늘 진도를 마치는데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수업 들으세요. 수업 들으시고 그 이번 달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의할 때 그 중간고사 문제 뭐 제출하는 방법 같은 거 말씀드릴 테니까, 예,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중간고사 나름대로 그냥 시험에 맞는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강의하는 건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강의는 강의대로 쭉 하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당일날 물어보셔도 되고, 또 계속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5-6번 정도를 더 촬영을 하면은 거의 이 책은 윤곽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뭐 이제 그 사회복지 법제론 같은 데서 강의하는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쭉 진도 나가면은 아무 이상 없이 끝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뭐 그냥 부족하거나 뭐 건너뛰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면은 제가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